그 중에서 한 100, 한 20, 30분 중에서 한두 개씩 낙찰을 받고 4개월 동안에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분들이 한 2, 30분 정도쯤 되고, 그러니까 4개월 안에 하나 낙찰을 받고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하시면 되고, 그 중에 나머지 한 4, 50분 정도는 낙찰을 받으면서 팔으면서 연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낙찰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한 2, 30여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100 몇십만 원 중에 1년 동안 한 것 중에서 낙찰을 잘 못 받아가지고 그 잔금 내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아직까지 팔지를 못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실패를 했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그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보면은 토지 건물 지분으로 4분의 1 지분으로 나왔거든요. 강제 경매로 500만 원 때문에 낙찰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500만 원이고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500만 원 갚아서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막상 낙찰을 받고 현장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협상을 하려고 가봤더니 식구 전부 다가 약간 좀 이렇게 정신박약의 식구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왜 그 집으로 왔냐 했더니 다른 집에서 아주 어려운 집에서 살고 있다. 그 땅이 수용되는 바람에 그쪽 택지로 옮겨줘서 지금 새로 지어져서 옮겨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그 정신박약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할 수도 없고 협상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0만 원 정도를 제가 잔금 내는 걸 포기하신 분이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영에 이제 낙찰을 받은 것이 있는데, 막상 제가 그 문을 잠고 나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그 현장 답사 가면서 한번 가봤더니,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쓰레기가 산터름처럼 쌓여. 온 집안에 다. 그래갖고 그 쓰레기만 치워내는데 한 3차례 있잖아요. 그만 치워냈는데도. 그리고 집 자체를 엄청나게 그 내부 자체가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수리해서 팔자니 문제가 있고, 그냥 팔자니 조금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되냐. 두 건에 대한 것은 지금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 낙찰을 받은 것은 대부분 다 마진이 적으느냐 많느냐의 차이는 있었고, 시간이 빠르느냐 조금 더 걸렸느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많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만족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100개를 추천을 해서 98개를 성공하고 2개를 실패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보면, 야, 2%를 실패하고 98%를 성공했으니까 나는 성공한 게 아니냐. 이거는 내 얘기고, 못 팔린 1개를 낙찰받은 사람은 그게 100%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2021년도는 맞이해서는 대수강 중에서는 한 번도 그런 실수가 없게끔 더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해서 실수가 안 생기는 그런 물건을 이제 고르려고 더 준비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현장 답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현장 답사를 예전에도 다녔는데, 뭐 요새만 다닌 게 아닌데, 예전에 다닐 때는 사진을 잘 찍을지도 몰랐고 찍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찍고 동영상을 안 찍었어요.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 찍은 걸 편집할 줄도 알고 자막도 넣을 줄 알고, 또 오랫동안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동영상 찍는 것도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3월달 정도서부터는 제가 이 동영상 찍는 거를 완전히 연습하고 편집하고 완전히 한다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찍은 걸 가지고 동영상을 틀어가면서 고리 분석을 해드릴 그런 거를 한번 좀 강의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강생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 번 해서 자기 돈으로 한 개만 해놓고 좋은 물건이 계속 나오는데 팬들까지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웬만하면 공투를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는 제가 정식으로 공투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법인이 지금 이게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다시 만들고 있는 법인이 일반 법인은 그대로 있던 걸 그대로 가고 NPL 법인을 자본금 5억짜리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아마 한 달 이내로 아마 그 NPL 법인도 만들어지게끔 되면 NPL로도 공투를 이제 하는 것도 한번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농업법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법인으로 투자하는 것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가지고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법인이 좋고 개인이 좋아. 돈 버는 게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그 우리 법인으로 낙찰받은 걸 가지고 그 세금을 내보니까 이렇더만 일단 법인으로 낙찰받으면 12%야. 취득세가. 그 다음에 낙찰을 받고 다 정산을 해서 마진이 남는 것에 법인세를 12%를 내도 2억 미만의 이득이 남았을 때. 그 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이득이 남았을 때는 별도로 12%를 또 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하면 일반 마진이 12%고 주택에 대한 마진이 또 12%인 게 24%를 내는 거고 취득세까지 하면 36%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최대인데 법인세라는 것은 마진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세도 내고 그다음에 월급도 주고 하면 1년에 내가 어떤 거 한 거를 가지고 돈을 1억을 벌었는데 1년 동안 집세 낸 것이 뭐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직원 월급 준 것이 뭐 4천만 원이다. 그럼 7천 빠지면 실질적으로 벌은 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 3천만 원에 얼마? 12%. 3천만 원에 주택이라고 12%.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좀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원가에 있을 때 우리가 취득세를 12%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는 것도 원가에 삽입이 돼요. 마진에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물건만 잘 고른다 그러면은 좀 그 법인으로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물건을 골라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제가 법인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대표이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이사진들을 이제 뽑아서 500만 원이든지 이렇게 내서 그분들이 이사진들로 하고 평상시에 관리하신 분들 그분이 500만 원 냈다면 7명이면 3,500만 원 아니? 3,500만 원에서 관리비도 내고 다 하게끔 그분들이 내게끔 하고 관리를 하게끔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추천 물건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분 중에서 다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갖고 4분 이상이 이거 투자해도 좋다고 하게끔 되면은 그걸 확인하고 공투에 올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본 이사진들이 얼마를 들어가고 나머지 공투는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같이 그 이사진들하고 저하고 낙찰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다 팔아갖고 마진이 나오게끔 되면은 제가 그 팔고 돌아준 데 대한 그 컨설팅 비용으로 제가 순수한 마진의 10%를 제가 갖겠다는 거고 나머지 5%는 거기 이사진들이 수고를 하고 그동안 경비 쓴 거를 그 사람들 그걸로 채우자 이런 얘기예요. 현장 가보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뭐 탑사도 해야 되고 또 입찰 보러도 가야 되고 협상을 하려면 협상하러도 가야 되고 이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5%를 그걸로 하고 나머지 85%를 가지고 투자자 전원들에게 공평하게 어떻게
나누게끔 되는데 그 나누는 것은 투자 어떤 물건을 이제 우리가 공투를 한다 그러면 그 잔금을 낼 때에 그 투자금을 내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는 돈을 차입으로 잡고 빌리는 거죠. 법인에서. 갖고 마진을 남는 걸 갖고 공동하게 나눠가지고 이자로 주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 이자 소득세를 본인이 개인이 이제 뭐 1년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뭐 얼마를 투자했더니 3천만 원을 벌었다. 3천만 원을 벌었으면 버는 것이 뭘로 벌게끔 된 거죠? 이자 소득세인데 이자 소득세에 대한 것을 개인이 또 다시 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7명 중에서 총무도 한두 명 두고 회장도 두고 부회장도 두고 7명이 항상 회의를 하는 걸 회의록을 작성해서 나누어 두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한 들이 다 서명하게끔 하고 일단 서명한 사람들로서는 같이 자기가 투자하게끔 된다 해서 얼마에 어떻게 투자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어떻게 최선을 다하자. 이런 방향으로 해갖고 법인을 3개를 한번 운영해서 공투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획은 사람이 생각을 세우는 건데 신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야, 계획 세운다고 다 되냐? 신이 보기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계획대로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고 우리가 계획된 것이 잘못됐으면 또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를 분류를 할 생각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투자 물건 밴드가 있죠. 하나는 공투 밴드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럼 공투 밴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4개월 동안 60만 원을 낸 사람 중에서 일단 4개월 동안은 저하고 같이 일반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해본 사람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종신이가 골라주는 물건도 이해도 하고 내가 그 돈이 얼마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투 반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럼 제가 한 달에 이제 지금 4개월 동안 얼마 받죠? 그러면 4개월 지나면 또 얼마 받죠? 그러면 1년이면 얼마를 받죠? 180만 받는데 그렇게 받아서는 공투는 안 될 거기 때문에 4개월이 끝나고 나신 분들은 공투 밴드로 옮겨가게끔 되면 그분들에게는 1년 동안에 100만 원을 받고 공투로 그냥 다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 공투로 참석하려고 공투로 제가 올리는 물건은 반드시 현장을 가서 탑산해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다 찍고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권리 분석을 하고 올려놓고 투자하실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하게끔 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공투반은 4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인데 그건 추천 물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회비로 받아서 공투 물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천 물건 따로 있고 공투 물건 따로 있고 2개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거를 인원을 제한을 두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도 이제 일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명에서 100명 선 정도쯤 되면은 더 이상 받지 않고 공투 물건도 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뭐 일정 이상 되면은 받지 않고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받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사람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수령료를 제가 받는 것을 가지고서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은 걸 가지고 가능한 한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좀 바꿔가려고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좀
그 나이도 좀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수강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선물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건강식품이요? 홍삼정. 홍삼액은 상당히 많아서 1년 내내 먹어도 돼. 그러니까 나를 보고 네가 건강해야지 나한테 돈 벌었다지 해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강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웬만한 강의는 동영상으로 다 돌리게끔 하고 이제는 추천 물건들은 낙찰 받는 걸로 하고 낙찰 받고 나면은 그 우리 낙찰 받은 그 공투 임원들하고 같이 해결하러 다닐 거야.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놓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공투 안 하고 나 혼자서 개인이 혼자서 하겠다 그러면은 공투방으로 오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투자 현재처럼 투자 물건을 하는 것은 그대로 또 할 거거든요. 그대로 할 예정이니까 본인이 그냥 잘 판단해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하고 있어서 이 공투방에는 제가 현장 답사를 가서 이거는 공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동영상 촬영을 해서 공투방에 올리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 실전 투자 물건을 해주는 걸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1년에 제가 보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건가요?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건데 제가 이 공투방에 올리는 물건은 제가 전부 다 100% 현장 답사를 가보는 것이 조건이고 그다음에 낙찰을 받으면 뒤처리하는 것도 제가 거의 같이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를 제가 그 수익이 그러니까 대지자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경비가 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을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기본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만 들어간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그러면 구정을 지나고 그 내년 3월 달서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 중이고 그 안에 제가 동영상 찍는 거나 그다음에 편집하는 거나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저한테 직접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편집해 놓은 동영상 올려놓은 것만 봐도 이 물건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제가 동영상 찍고 편집하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게 내가 이걸 좀 더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좀 고쳐나가고 있는데 그 한 몇 달 전보다는 지금 제가 보면 확실히 제가 찍는 것도 편집하는 실력도 좀 늘었는데 한 2개월만 더 하게끔 되면 더 실력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은 그 2월 달서부터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날은 현장 답사를 같이 다니는 걸로. 이 현장 답사 예전에 현장 답사는 제가 미리 다 가서 조사해보고 거기만 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한 번도 나도 가보지 않은 물건을 골라갖고 처음서부터 옆집 가서 물어보고 이장한테 물어보고 동해 가서 물어보고 건축가 가서 물어보고 하는 걸 전부 다 같이 하는 그런 그 현장 답사를 이제 하려고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제주도도 상당히 그 투자 물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제주도 물건을 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그 두 번째, 네 번째 짝수 그 첫 번째 그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오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 만약의 경우에 2월 초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둘째 주나 세 번째 주로 바꿔서라도 한번 제주도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도 가고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가서 현장 답사에서 어떤 인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야지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같이
한 그런 과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제 얘기는 뭐냐면 정규 과정은 가능한 한 동영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투자와 가서 현장 조사하는 거와 낙찰받고 뒷처리하는 거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그 명수도 그 뭐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명수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이상 넘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저희가 보면 수강생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3월 달서부터는 수강생을 딱 받지 않고 그냥 현재에 이제 등록 안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채우고 그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다 채우지 않고 그냥 가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 내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두 개가 되는데 하나는 추천 물건 강의를 듣는 것이 하나고 하나는 저기 공투 물건 하는데 저기 회비를 내는 겁니다. 회비를 낸 사람에게만 제가 공투 물건을 설명해주고 추천해주고 낙찰받고 같이 해결해주고 그러는데 공투반에서 이제 그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한 7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집행하고 낙찰을 받고 뒤처리하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계획은 누가 세운다 그랬죠? 행위 보기에는 그 계획이 우습다, 우습다. 우습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 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그 무모한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사실 보면은 제가 이 한 20여 년 동안을 추천 물건을 강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공투한 적이 있겠어요? 있었지만은 한 번에 걸쳐서 해보게끔 되면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잘못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이렇게 이거 좀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 절제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걸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고 틀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듣고 뒤에서 검토를 하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고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한 2년 전서부터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공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뭐냐면 내가 추천 물건 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내가 추천 물건 하는 걸 자기네들끼리 다 일을 해요. 그 경험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맨날 같이 떨어지고 뭐 잘못하고 그러더니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가격도 장하게 쓰고 입찰에 들어가게끔 되면 돈이 나와. 이번에도 정말 구리 거 하나 그 2억 3천인가 주고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 토지 전체 내가 건물 일부 했는데 건물 일부 한 것을 500만 원 주고 맞춰 샀어요. 그리고 2억 3,800인가 해서 500만 원 주고 사고 2억 3천, 그러니까 2억 4천 얼마가 됐는데 바로 지금 한 6개월 만에 파는 것이 3억 얼마를 받아서 그 이제 제 법인 갖고 샀거든요. 그래갖고 나보고 이제 뭐 얼마나 하라고 그래. 내가 그 마진이 얼마나 남은지도 모르는데 혹시 법인세를 얼마나 뛰냐 했더니 뭐 얼마 남긴 남았어? 별로 안 남았어. 별로 안 남은 게 얼마인데 했더니 1억 1,400 남았으라고 그랬더래. 1억 1,400 남았는데 별로 안 남았대. 그럴 정도로 된다? 실력이 있고 한 1년만 지나면 내가 추천해준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가격도 정확하게 쓰는데 사실 1년 동안 맨날 가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정확하게 찍더라.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신 분들이 이렇게 했다 보니까 저한테 지금 뭐 하게끔 되면 한 1년, 2년, 3, 4년 지나신 분들 몇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같이 이사진들로 해서 제가 추천하는 물건들을 그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가격도 얼마 쓰면 얼마가 남겠다는 것도 검토해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단독 공차를 했다고 해서 가격 쓴 걸 후회하지 말고 내가 1,000만 원 차이로 떨어졌다고 해도 가격 후회하지 말자.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에 써서 낙찰을 받느냐고 가격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어때요? 경매 고수입니다. 높게 써서 낙찰을 받지 못할 것이 없고 욕심을 내서 낮게 써갖고 어떻게든 낙찰을 못 받는 거예요. 낙찰을 받으면서 낮은 남는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자신이 생겨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3개입니다. 일반 법인, MPL, 농업법인 이렇게 3개에서 각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5명에서 7명씩 모여서 저는 주주가 없이 그냥 허울만 대표이사 먹고 나머지들 한 그 7명에서 주식을 가지고 그 7명에서 결정을 하고 그 주식을 안 가지신 분들은 그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 물건을 결정하면 나도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는 것을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안 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세요? 그건 또 좋다고 얘기만 하는 거 아니고 이건 좋다고 생각하는 말고 우리 나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가 500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 이사진들이 500을 내는지 700을 내는지는 회장은 뭐 700을 내고 부회장은 600 내고 일반적인 이사는 500 내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사진들로 해서 자본금으로 설정을 해갖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마진의 5%를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띄워주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 운영진이 아닌 사람들도 투자를 하겠다면 받아준다. 받아주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자 소득으로 들었다 마진에서 띄워주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저기 투자 물건에 지금 보면 한 27명인가 128명이 되는데 제가 보면 그거를 100명으로 줄이려고 그래요. 더 이상 받지 않고 줄이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 공투 밴드 제가 말하면 동영상 밴드가 한 65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회비 내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한 80명에서 100명으로 된다 추려내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있으면서 저기 회비를 내고 공투를 내가 1년 동안에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을 출연해서 약 100명을 양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투 밴드와 일반 그 투자 물건으로 해갖고 이끌어 나가고 거기서 그 빠져나가서 사람이 자리가 있을 때는 채우고 자리가 없을 때는 더 채우지 않고 지금 120 몇 명이 있는 것은 그 3월 달까지 줄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제는 그 수강생을 받지 않고 줄여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받아봐야 제가 그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물건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이걸 한계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 정식으로 이제 강의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2월 10일 내일이 구정이죠. 저녁 7시에 토지개발완의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토지개발 2번째 시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토지에 관한 것은 거의 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잠시 설명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2페이지 보시게끔 되면은 2002년 2월 4일 종전의 국토관리법과 도시기획법을 통합하여, 지금 다시 말하면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그 이전에는 땅을 관리하는 법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는 국토이용관리법, 하나는 도시계획법.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이고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때 2002년에 이걸 같이 맞춰가지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어떤다? 합치게끔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도시계획법에 준도시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두 개가 합쳐지면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합쳐지면서 관리지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끔 돼서 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하시면 되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두 법률이 합쳐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땅이든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새로 생기게끔 된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땅에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만 짓지 말고 기반시설도 같이 짓게끔 만드는 것이 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크게 변한 것이 그 세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합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하나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어떤 땅이든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자, 이 부분 난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난개발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보면 이 난개발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떤 땅에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지어라. 기반시설과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것도 다 같이 지어라 하는 것이 이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4조 보시겠습니다.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군과계획 해갖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도시군이 군수나 도시사가 그러니까 군수나 시장이 직접 이 군 계획을, 그러니까 계획을, 도시계획을 설립을 하는데 50만 이상은 자기가 직접 세우는 거고 50만 미만의 군이나 시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허락을 받는 겁니다. 또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다? 직접 세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29조) 보시겠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뭐야? 결정권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채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어떤다? 직접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은 어떤 땅에 용도 지역이 계획이죠?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이라고 만들어져서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가 결정인데 50만 이상의 시는 시장이 직접 결정을 하고 50만 미만에 있는 도시에서는 도지사에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맞춰서 용도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47조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 어디다? 매수 청구,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띄워보게끔 되면은, 도로를 낸다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빨간 줄이 가져 있는 적이 있죠. 그래서 빨간 줄이 가져 있으면 빨간 줄이 가져 있는 것을 이용한 건축 허가는 내주지 않습니다. 왜? 계획도로가 있으니까 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심어놓고도 10년이 지날 때까지
계획만 세워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는 건물을 짓는 것을 못 짓게 하는 거지만 농사 짓는 것을 못 짓게 하는 건 아니고 농사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지인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농사를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청구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인 경우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도로, 계획도로가 있다 보니까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다 보니까 그걸 넣으면 내가 재산상의 손해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몇 년이 지났으면 10년이 지나게끔 됐을 때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를 해달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준다, 사준다 이런 얘기. 언제 지목이 대지인 경우입니다. (48조입니다) 제48조 도시계획실효 갖고 도시군 계획이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에 설치해 가는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고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어떤다? 잃는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느 땅을 개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결정을 해 놓는데 이게 뭐게끔 되냐면은 예전에 포항인가에서 중심상업지역이 경매로 나왔어요. 근데 반값으로 떨어졌는데 봤더니 거기가 뭘로 지정돼 있나 그 토지 계획을 하면서 뭘로 지정이 된다면 종합버스 터미널 용지로 지정이 됐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획을 하면서 그 토지 개발을 하면서 거기를 종합버스 터미널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종합버스 터미널 위에는 못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제가 봤더니 그 고속버스 터미널로 버스 터미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추천을 하다가 하질 않았거든요. 다른 우리 지방생이 다른 곳에서 하시는 분이 MPL 강의하는데 제가 잠깐 봤더니 그걸 MPL을 샀더라고요. MPL로 사갖고 내가 강의 듣는데도 그래서 그 이종실 교수가 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담당 공무원에게 이렇게 질의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이거 해봤고 이거 20년이 지났는데 이거 어떤다? 그 도시계획 하는 거 이거 해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실효해서 해지해줍니다 하는 바람에 어떤다? 바로 그 건물을 어떤 다른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감정가 이상으로 다 받고 팔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내가 토지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뒤에서 가만히 듣고 앉았으니까 이거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강의를 잘해야 돼? 돈을 잘 벌어야 돼. 그러니까 강의를 아무리 잘해봐야 돈을 잘 벌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법률이 있는 걸 어떤다? 이용하고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시설로 돼 있어서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것이 가격이 어떤다? 떨어진 것이 있다. 근데 지목이 대지더라. 근데 봤더니 그것이 어떠냐? 도시계획 시설이 된 것이 뭐야? 뭐 10년이 넘었더라면 사갖고 사달라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면은 사기 전에 뭐부터 생각하라고 그러죠? 팔 생각부터 하라는데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가에 반까지 떨어졌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팔 거냐고 하는 거니까 조금 아까처럼 10년이 지나서 대지인 경우에는 뭐 한다? 매수를 한다. 그 다음에 20년이 지난다면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정된 것이 어떤다? 실효돼서 없어져서 풀린다 이런 뜻입니다. 학교용 예림부터 해당됩니까? 20년이 지나면 풀린다니까. 그걸 학교용지로 만들어 놨다가 안 짓고 계속 있어서 20년이 지났다. 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수님 옛날에 추천 문건 중에 마산역 상업용지 마산역 앞에 그 상업지는 제가 잘못 추천한 거예요. 뭐냐면 그거는 인근 아파트에
주차장 용지로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시구단이 계획도 20년. 그러니까 그 주차장 용지로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앞에 아파트에 그 아파트 허물어서 주차장 용지에서 해제가 돼야지만 되는 땅인데 지금도 그 경매로 지금 다시 나와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게 그 아파트의 인근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는 땅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그 보면 인근 주차장에 그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축허가 안 나는 땅입니다. 그 지금 그 마산의 그 상업지역에 마산역 앞에 상업지역에 딱 나온 거 있어요. 한번 보시면 지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근 아파트의 주차장 용지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건축허가 안 나는 땅입니다. 56페이지에 오시면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2017년도 얼마 안 지나가지고 보도자료 새로 나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올려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벌써 한 4, 5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됐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이 이때 이렇게 법이 바뀌었었다 하는 걸로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대는 법정 사항까지 용적률을 어떤다? 완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인데 이 사회복지대의 법정 사항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 단지를 하면서 어린이집 같은 것을 만들어 놨죠. 그럼 그 당시에 그 아파트를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를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린이집을 이제 아이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린이집으로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안 돼갖고 애를 먹는 거를 내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보면 노인복지관은 지금 모자라죠. 계속해서 짓고 있고 있는데, 그런 걸 진다고 할 때는 용적률을 상향하겠다 이런 얘기고, 지구단위 계획과 부지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계획 취약성 분석 해갖고, 하지만 태풍이 불거나 장마 칠 때에 그 죄를 날 수 있는가를 심사를 해서 하도록 확대됐다 이런 뜻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자, 이걸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토지연계 확인원이죠. 토지연계 확인원을 보게끔 되면, 항상 여기 보면,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 있죠. 제가 설명을 했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뭐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했죠? 내 땅 자체에 대한 규제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는 내가 뭐라 그랬죠? 내 땅 옆에 때문에 내 땅의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 옆에 군사시설이 있다든지 화약고가 있다든지 학교가 있다든지 문화재가 있다든지 상수원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내 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땅 옆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이거고, 요 자체는 요는 뭐냐면 내 땅 자체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규제라는 걸 설명하는 걸 이 머릿속에 먼저 넣고 하셔야 되는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여기 보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땅이든지 용도 지역은 하나씩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땅인지 모르는 있다? 용도 지역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법률의 체계가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금수저, 은수저로 정해져 있나, 안 정해져 있나? 정해져 있죠. 그렇죠. 사실 보면 땅도 정해져 있습니다. 땅도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제가 나사님한테 말씀드렸었나? 내가 땅을 사러 갔더니 이쪽 사거리 코너는 100만 원인데 저 안쪽으로 뭐야? 500만 원인데 사거리 코너가 좋아? 안쪽이 좋아? 응? 근데 사거리 코너는 100만 원이고 안쪽은 500만 원이야. 그렇죠? 그렇지. 여기는 어떤다? 일종 일반 주거죠. 저기 뭐야? 상업죠. 다시 말하면 그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땅을 그런다? 평등하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규제가 시행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땅에 대한 규제는 뭐가 있냐면 지구와 구역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지구와 구역이 있는데 이 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을 짓는 데에 규제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네가 어떤다? 용도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못 한다고 어떤다? 규제를 해라. 누가 규제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하는 겁니다. 용도 구역이라고 있죠, 그렇죠? 용도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아무 관계없이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정해놓고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용도 지구라고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이라고 만들어서 법으로 규제를 하는데 이 법으로 규제를 하는 용도 구역은 땅에 대한 사용을 규제하는 거고 용도 지구는 건물에 대한 일을 규제를 하는 거예요. 용도 지구 높게 자라 낮게 자라 이쁘게 자라 뛰어서 자라 이런 식으로 건물에 대한 규제거든요. 근데 용도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 수산자원보호 구역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땅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용하는 그 용도 구역은 뭘로 규제를 한다? 법으로 합니다. 용도 지구는 뭘로 한다? 규례로 합니다. 용도 지구는 뭐에 대한 규제다? 건물에 대한 규제다. 용도 구역은 뭐에 대한 규제다? 땅에 대한 규제.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의 땅 자체에 대한 규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것이 있어서 용도 지역은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지 다 지을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으로 어떤다? 각자가 규제할 수 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계획관리지역이죠. 자연취약지구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죠. 용도 구역은 없죠. 그러니까 이 땅은 국가에서 토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한다? 규제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취약지구가 있죠. 자연취약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일종 일반 주거자와 같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것이 규제를 더 풀어준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지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구와 구역으로 규제되는 땅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여기 보면 다른 법령제에 따른 지역지구 있죠. 이것은 뭐 때문에 규제한다 그랬죠? 내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땅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내 땅 주변 환경에 뭐가 있어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상대 보호구역. 이게 학교가 있다는 얘기죠? 절대 보호구역. 그 다음에 군사시설이 있죠? 군사기지 및 보호법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폐기물 매립시설이 있죠? 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다른 법률에 따른 밑에 거는 내 땅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내 땅 옆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를
머릿속에다 이거를 넣어놓고 들으시면 아주 편안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떤 땅인지 용도 지역은 아직 다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없는 땅은 없어요. 그걸로 가지고 보면은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강이지 한강. 가운데 들어가면 물이 흐르죠. 그 한강 물 흐르는 그곳에는 용도 지역이 있어 없어요? 라고요. 용도 지역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지 반드시 뭐는 있다? 용도 지역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강에도 그 강에도 있고 어디든 다 있어요. 산꼭대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섬에도 있고 어디든지 대한민국 땅 어디든지 용도 지역은 하나씩 다 있습니다. 해놓고 그 용도 지역은 똑같이 어떤 지역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국가에서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용도 지역을 만들어 놓고 지구와 구역으로 어떻게 된다? 규제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러면 같은 걸로 평가를 하는데 용도 지역은 허락을 하는 거고 지구와 구역은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뭐가 규제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제. 그 다음에 구역은 뭘로 규제? 국가에서 땅에 대한 걸 규제를 한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한강 위에 집 지어놓은 건 한강 위에 집 지어놓은 것은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에 의해서 지어지는 겁니다. 공작물과 건축물이 배를 가지고 배를 짓는데 땅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하면 한강에 떠 있는 그런 무슨 인물은 건축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작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해에 있는 배를 끌어다가 한강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없잖아요. 건축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축물은 땅에 고정이 돼 있을 때 건축물이에요. 지금 캠핑카 나오죠? 잠자죠? 밥을 먹죠? 건축물이? 아니, 공작물입니다. 왜? 땅에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용도 지역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기 때문에 모든 토지의 미래의 가치가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용도 지역을 설명하자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군대에 들어가면 장교가 있고 사격이 있죠. 네. 도시 지역이면 장교고, 비도시 지역이면 사병이에요. 다시 상업 지역이면 스타급이고, 주거 지역이면 어떤다? 영가급이고, 그 다음에 뭐 전용 주거 지역, 뭐 이런 게 녹지 지역 이렇게 되면 이건 뭐야? 위관급 정도의 계급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비도시 지역에서는 관리 지역이 있죠. 관리 지역은 뭐 원사, 상사, 농림 지역, 그냥 병장,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저기 뭐야 훈련병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어떤다? 이 땅에 대한 것이 계급이 어떤다? 결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용도 지역에 의해서 뭐든지 다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돼 있죠. 비도시 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여기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녹지지역도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보존녹지 있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돼 있죠. 관리지역이 좋아요? 녹지지역이 좋아요? 돈 내는 게 일이 돈 내는 게 좋지. 이거야 뭐 말하면 잔소리 하는데, 그럼 어떻게 더 돈이 되냐, 이게 어떻게 돈이 돼요?
관리적이든 이래요? 녹지적이든 이래요? 계획관리 지역에 돈이 더 들면 비도시 지역이지만 아, 그럼 그건 계획관리지역이 돈이 되는 이유. 우선 건축 비용이 높고 뭐가 높아요? 용적률도 높고 뭐가 높아요? 건폐율이 높고 용적률이 높고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은 용적률은 똑같아요. 건폐율이 다르거든요. 네, 커피. 건폐율이 하나는 뭐 20%고 하나는 40%예요. 즉 이렇게 보면 녹지지역에서는 20%잖아요, 건폐율이. 예. 그렇지만 용적률은 100%다 보니까 자기가 100%를 다 지을 수, 건폐율 때문에 다 못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와 다세대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아파트다 다세대다 뭘로 구별합니까? 선수. 원창이 층수. 5층 이상이면 아파트고 5층 미만이면 다세대로 들어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미만의 다세대, 그러니까 녹지지역이든지 관리지역이든지 아파트는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질 수 있는 게 다세대거든요. 다세대인데 100평을 가지고 다세대를 지르면 20평이죠. 20평씩에서 4층 올라가면 몇 평 짓죠? 80평 짓죠. 80평 짓잖아요. 2층씩 올라가니까. 20평씩, 땅이 100평인데 이 건폐율이 20%니까 20%를 다 차지해서 4층까지 해봐야 80%밖에 못 찾아먹죠. 근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죠. 40%씩 2층까지만 짓고 3층까지만 지어도 된다? 자기 용적률 다 찾아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용적률을 다 찾아먹는 게 좋아, 못 찾아먹는 게 좋아. 그렇기 때문에 관리지역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용적률이 다 필요 없는 집이 있죠. 땅은 넓은데 나 그냥 단집자리 짓는데 용적률 뭐 하려고 다 찾아요.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녹지 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다 찾아먹지 않아도 될 만한 건물은 녹지 지역이 좋고, 내가 분양하는 집으로서 용적률을 다 찾았으면 좋겠다는 경우에는 관리 지역이 좋은 거다. 그러니까 OX 논리를 보면 되지 않고 이럴 땐 이게 좋고 이럴 땐 이렇게. 그러니까 용적률을 다 찾아먹기 위해서는 관리 지역이 좋고, 쾌적한 환경에 적당한 집을 개인 주택을 짓는데 용적률을 다 찾을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녹지 지역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녹지 지역을 많이 찾고, 이 건설업자가 이 분양하는 주택지를 찾으려면 녹지 지역은 안 찾더라도 관리 지역이 차라리 더 낫다.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지 다 용도 지역이 있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도시지역이고,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야말로 자연환경을 그대로 두자는 얘기고, 농림지역은 뭐 하는 거예요? 농사만 짓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지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도 된다? 거주할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일부 짓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에서 건물을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이 관리 지역이에요. 도시 지역은 건물을 짓고 개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발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용지를 하냐, 상업 용지를 하냐, 주거 용지를 할 것이냐, 세 개를 보고 어떤 용지를 개발할 것이냐고 개발하자는 뜻이거든요. 근데 개발을 하더라도 도시 지역에도 그린존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녹지 지역이라는 것을 두어서 거기를 어떤다? 녹지 공간을 좀 만들어 두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 제일 건물을 적게 지을 수 있는 것이 녹지 지역이고, 비도시 지역에서 건물을 제일 많이 지을 수 있는 쪽이 관리 지역이거든요. 근데 관리 지역이나 녹지 지역이나 부분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나 용적률은 거의 같아요. 건폐율만 좀 다를 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비도시적은 닭대가리고 도시적인 녹지적은 용꼬리야. 용꼬리 가지고 닭대가리 가지고. 근데 이게 좋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양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비도시를 찾고 자기가 개인이 집을 지려고 할 때는 녹지적을 찾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번엔 뭐예요?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구는 제가 뭘로 규제한다 그랬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규제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 지구가 있으면 뭘 봐야 되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봐야 됩니다. 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용도 지구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죠. 용도 지구의 지정했고 1번 경관지구, 2번 고도지구, 3번 방화지구, 4번 방제지구, 5번 보호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기능지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특정용도 뭐야? 제한지구,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라는 집을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놓고 그 밖에 뭐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그 밖에 뭐가 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 만들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 9가지밖에, 이제 9가지는 이 국제기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건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한 것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보게끔 되면 남한산성이 전통경관지구 이런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국제기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통경관지구라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경기도 광주시에 남한산성 전통경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 남한산성 가보셨어요? 남한산성 갈 때 혼자 갔어요? 누구랑 같이 갔어요? 여럿이 어울리다. 여럿이 올라가 그 여자하고 같이 가잖아. 여기 가서 보면 거기 대한민국에 딱 어떤 땅인지 용도지구가 다 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남한산성 안에도 주거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도 있고 관리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주거지역에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빌딩으로 짓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남한산성 안에다가 빌딩으로 요새 근래되는 집 짓는 것은 저 못한다? 어울리지 않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런 건물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전통경관지구라고 지정해놓고 거기에 보면 남한산성 그 앞에 있는 면사무소도 한옥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이런 얘기죠. 저기 뭐야 대전에 가봤어요? 등대서. 군대 생활을 또 보통 대전에서 했잖아. 거기 현충원 있죠? 현충원 있잖아요. 할때 그런 거 없었어. 현충원이 생겼죠? 네, 그 현충에 가서 묵념해야 돼. 그 앞에서 상업적이죠? 그 앞에는 그 현충원 앞에서는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된다? 묵념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떤다? 저기 뭐야 그것은 무슨 지구 이렇게 뭐 국가보훈지구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영업을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10번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어떤다? 그걸 만들어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10번이라는 겁니다. 자, 64페이지 보시면 경관지구라는 것이 있죠.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수경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어떤다? 다시 또 나뉘어집니다. 나눠지는데 제가 보면은 이 경관지구를 지정하는데 이게 보면 자 제31조 보면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제70의 1항 규정에 의하면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 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이런 건물은 못 짓는다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물만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건폐율도 어떻게 한다? 20% 이하로 해라. 건축 높이도 얼마 이하라? 4층 이하로 해라. 대지 안의 조경도 뭐 대지 면적의 30% 이상으로 해라. 예를 들면 이 부산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해운대 앞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해운대가 보면 자연경관지구지 않습니까? 뭐예요? 자연경관지구로 정했는데 그런 경관의 바닷가에 있는 경관지구인데 이런 건물 저런 건물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뭐 아파트 짓고 뭐 다 질 수 있는데 거기는 어떤다? 그런 걸 지면은 시야도 가리고 뭐 하다 보니까 거기는 뭐로 한다?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놓고 건폐율, 용적률 뭐하고 이런 건물 못 짓는다고 지정해놓고 높이도 얼마까지 있고 조경도 얼마까지 미안하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어떻게 한다? 규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이런 겁니다. 호국경관지구죠. 호국경관지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에는 현충원이 있는데 현충원 바깥에는 뭐 한다고? 이게 유성이잖아요. 유성이 관광특구 아닙니까? 얼마나 술 먹고 노래 부르는 데가 많은데 그럼 거기 그 앞에서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걸 하기 때문에 호국 경관지구로 지정해놓고 호국 경관지에서 보면 이런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정해 놓는 것이 호국 경관지구다 이런 얘기죠. (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까 군시장이나 군수가 용도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정하게끔 되면은 시장 군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자기네 그 시나 군 안에 향후 인구가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를 예상하고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주거를 할 수 있는 곳을 더 넓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데나 막 짓게끔 되면은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인구가 지금 늘어날 때 가능한 한 이쪽에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말하면 주거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고 한쪽에다 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앞으로 내가 지금 비도시적인데 앞으로 어떤 내가 도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쪽으로 좀 유도하고 싶다 할 때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갖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떤다? 풀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규제도 하지만은 조금 더 풀어줘서 같은 값이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이쪽에서 와서 지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돼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땅을 개발하려고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개발진흥지구인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 계획을 어떤 용도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것이 계획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 계획에 어긋나는 것은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뭘 지어야 되겠다, 여기는 뭘 지어야겠다 계획 잡혀놨는데 안에서 건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지정이 됐을 때는 내가 이것을 뭘로 어떻게 지을 수 있냐는 뭘로 어떻게 지을 수 있다고 하고 현재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전다 좀 더 풀어준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개발지구가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이 다르게 아니라 우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있는 경우가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비도시 지역이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도시적으로 바뀔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용적률을 40% 이하, 용적률 최저하면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폐구 용적률을, 다시 말하면 이 40% 용적률 100% 안에서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를 어떤다? 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상은 안 해줍니다. 보면 40%가 얼마? 100%입니다. 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보다 계획이 개발진흥지구에 분배되면 누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구단위 계획하고 네. 개발진흥지구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하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고 해야지 되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우선이 먼저라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지정이 됐을 때에 고르진 것이지, 지구단위 계획 없이 개발진흥지구로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69페이지) 보시면은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한 20몇 년 전으로 얘기가 올라가게끔 되는데, 이 노태우 정부에서 4개 신도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일산이에요. 일산 신도시인데, 일산 신도시는 미분양이 돼서 몇 년을 두고 수익계약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시를 계획을 하게끔 되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중심 상업지역부터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주거지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심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진 땅은 개인이 갖고 큰 돈이기 때문에 큰 회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뭐 큰 건물들 많이 짓죠. 그러고 나서 조금 떨어진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은 100평, 뭐 120평, 70평 이라고 또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차피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될 거니까 그걸 사놓고 된다?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다른 도시와 달리 이 뭐 일산은 그 일반 내 주택지도 분양을 오래 하면서 거기가 개발이 되는 것이 좀 많은 생각보다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을 사는 사람이 5년, 10년이 지나가도 허허벌판이야. 뭐만 있어? 용도지역만 뭐야? 상업지역이야. 그래, 이 땅을 너무 놀기가 어렵다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상업지역이니까 모텔이 허가가 나죠. 모텔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근교로 드라이브 코스가 좋다 보니까 모텔이 영업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다? 너도 나도 지어가지고 어떠한 곳에 모텔이 성업을 하게끔 돼서 이제 10년을 넘어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일반 주택도 들어서고 상가도 들어서면서 이제 아파트를 짓게끔 된 겁니다. 아파트를 지면 무슨 법에 의해서 짓죠? 아파트 허가가 무슨 법에 의해서 지어져요? 또 건축법이야. 주택법에 의해서 짓는 거지. 주택법에 보면은 3,000 가구 이상이 들어서게끔 되면 초등학교를 설립해야 된다. 이게 주택법에 나와 있죠. 5,000 세대 이상을 질 때는 중학교도 설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3,000 가구 이상을 짓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세워졌죠.
5천 가구 이상이 세우다 보니까 중학교도 지어졌죠? 다 찼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나면서 어떡한다? 다 찼습니다. 모텔도 그대로 있죠? 네. 모텔이 먼저 졌어? 아파트를 먼저 졌어? 모텔이면 근데 아파트에서 학교 가려면 학교 중간에 뭐가 있어? 모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쯤에 신문 기자가 어디에 가면은 집에 나와서 학교를 가려면 모텔 중심을 지나고 학교에서 끝나서 집에 갈 때도 모텔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주거 환경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신문에 이제 언론이 나왔던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 보면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예요. 모텔 지나가서 애들이 그냥 맨날 같이 모텔을 뭐 하는데 쓰는 거 그것만 연구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 학교 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만 학교를 먼저 줬어, 모텔을 먼저 줬어. 모텔은 없앨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거를 그렇게 학교가 있고 애들이 하는 데는 없애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만들어내면은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청소년의 유해가 되는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텔이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다시 말하면 재등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안 해주는 거야. 특정용도 제한지구이기 때문에 이런 영업을 못한다. 이러다 보니까 그 모텔에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사서 학교를 먼저 지었냐, 모텔을 먼저 지었냐, 모텔을 20년 지나쯤 왔다. 니네가 학교 나중에 증거하는데 왜 모텔 영업을 못하게 하냐, 이건 안 되지 않냐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모텔 주택가 어떤다? 다 어떤다? 폐업했습니다. 폐업하는 게 맞아, 틀려요? 네? 살려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억울한 일이 다 있습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듣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 아직 세상을 들을 사람 오셨군요. 세상을 살아보면은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된다? 억울하다고 하십니까? 이게 얘기했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청소년이 유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잖아? 특정 용도 제한지구로 해서 딱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상업적이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 어린이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짓지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도시액조례 특정 정도 제한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숙박시설 제한지구, 위락시설 제한지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이렇게 돼 있죠. 성남시 도시의 일반 숙박시설, 위탁시설 이렇게 읽었고 청소년의 위해가 되는 시설은 이러이러한 것은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이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취락지구. 취락지구는요,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박정희 정부 때 취락지구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 취락지구는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이 국립공원을 만들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서 60몇 년도에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이런 걸 속리산 국립공원, 국립공원을 어떤다? 지정하는 거를 이제 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정을 했는데 가봤더니 그 설악산 안에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러면 국립공원 안에 개인이 집을 지어놓고 있으면 안 되죠. 내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멀리 보내야 돼, 근처로 보내야 돼. 그렇죠. 근데 보내야 되겠죠. 목소 짓어서. 그런데 대한민국 용도 지역 때문에 건물을 그 설악산 국립공원 그 옆에 건물 질 땅이 없는 거예요. 용도 지역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 설악산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짓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한만채, 저쪽에 이게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국립공원으로 만들면서 근처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주자 한 것이 뭐야? 취락지구를 만들어서 국립공원 바로 바깥에다가 원래는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그 사람들이 옮겨와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취락지구로 들어다 지정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됐으면 일반 주거지역과 똑같은 건별과 용적과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취락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공원법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끔 되면 그 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가 여기에 보면은 비도시 지역인데 건물이 이미 어느 정도 들어서 있어 갖고 여기는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한다? 거기를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을 수 있도록 조금 못한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락지구로 지정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몇 제곱미터 미만 안에 몇 가구 이상이 이미 집에 지어져 있을 때는 거기를 취락지구로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에 공원법에 의한 취락지구가 아니라 지금도 보면 토지이용계 확인하는 보면 취락지구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이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주거지역과 마찬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가 평택인가 어디 근처에 땅이 나온 곳을 제가 이제 경매로 나온 곳을 그래서 얼마나 가나 하고 한 6, 7년 전에 거기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여기 동에 이 땅에 집 짓는 것이 평당 얼마 갑니까?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 그쪽에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 나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취락지구로 지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직 안 알아봤는데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으면 60만 원은 가고요. 만약에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고 그냥 관리지역이라고 하면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면 4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보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토지 연결 확인을 떼서 그 사시려고 하는 땅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다? 알아보시고 가격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다?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할 때는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까 주거개발진흥지구로 풀어주는 거나 취락지구로 풀어주는 거나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취락지구가 이런 것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마지막 그 선거를 할 때 선거 공약에 개발제한구역을 푼다고 했으면서 선거 공약을 해서 맨 마지막에 당선되셨거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시기 전에는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고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만 나와서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것을 보게끔 되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을 그때 다시 뽑아내서 만들어내서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건물을 어느 정도 지을 수 있게끔 풀어줬고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집단 취락지구라고 해서 개발제한에서 일부 풀게끔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정부에서
집단 취약지구락도 이축만 허용하지 신축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가? 다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잠깐 집단 취약구에 집을 지을 수 있다가 잠깐 집을 수 있다가 한 4, 5년 그 후에 다시 어떤다? 이축만 허용하는 걸로 하고 집단 취약지구라는 용어가 지금 많이 어떤다? 그러들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취약지구 하나였었는데 자연 취약지구, 집단 취약지구로 지금 어떻게 하나? 둘로 나뉘어진데 제가 지금 여기 오는 취약지구라는 얘기는 집단 취약지구가 아니라 자연 취약지구 얘기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인 경우에는 집단 취약지구입니다. 집단 취약지구 건물 2층만 짓지 신축은 못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취락이라는 것이 제가 이게 무슨가 봤더니 인간이 공동생활하는 주거의 집단을 뭐래? 취락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에서 보면 취락지구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알게끔 됐는데 취락지구가 자연 취락지구가 있고 집단 취락지구가 있다.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73페이지 보면 자연 취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용도 지구가 끝이 나고 이제 뭐야? 용도 구역이 만들어지는데 77페이지입니다. 10분 동안 쉬었다가 네. 용도 구역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